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정말 어딘가에 이야기하면 생뚱맞은 소리하지 말라는 타박을 들을 정도로 믿기 힘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기적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좀 더 나은 형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일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적어 보내면 저 하늘에 듣고 계실 제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 봅니다. 우리 남편은 참 강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힘들고 굳은 일 다 도맡아 했었고, 부지런함도 없지나 부지런하던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서둘러서 시작했고, 남들보다 늦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불은 다른 집들에 비해 항상 일찍 켜졌고 가장 늦게 꺼졌어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참 열심히도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벌써 제가 남편에게 시집 온 지가 3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30년 평생을 한결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항상 가족을 우선시했고 그 중에서도 아내인 저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었어요. 남편과 저는 부부금술도 좋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2살 터울의 아들 둘은 부지런한 제 아빠를 빼다박았죠.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적엔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금만 받고 회사를 나와야 했어요. 남편은 그 돈과 저희 집에 모아둔 적금 등을 합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세금도 사기당해받고 돈도 떼먹혀받고 그 외에도 여기 나열하자면 사흘 밤낮을 셀 정도의 아주 수많은 일들이 저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가장 강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진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뚜기처럼 말이죠. 사기를 당했을 때도 돈을 떼먹혔을 때도 번번이 남편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요. 마치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실패할지언정 말이에요. 7, 8기란 말이 살아있다면 꼭 우리 남편같이 생겼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에게 좌절이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남편은 꽤나 괜찮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에 보증금도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십시일반으로 빌려 모은 돈으로 살았던 저희 네 가족은 어느새 주택에서 살다 빌라에서 살고 있었고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꾸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에겐 단 한 번도 약해지는 모습 또는 무너지는 모습을 절대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가족에겐 항상 슈퍼맨이었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보다 뒷모습이 멋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들 모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 2명과 제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병명은 간암이었죠. 남편은 평생 술과 담배는 입 근처에 갖다 대지도 않는 양반이었는데 대체 왜 간암에 걸린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간암 2기 때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비가 너무 걱정이었어요.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의 암 진행 속도가 더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큰 아들이 22살이었고 작은 아들이 20살이었을 겁니다. 친인척들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을 구하려고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쉽게 구할 순 없었어요.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더라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마저 아슬아슬한 상태이니 참 많이 난감하던 나날들의 연속이었고 남편과 아이들 몰래 뒤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참 하늘이 맑고 푸르른 날이었죠.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그런 날씨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 귀여운 맛이 다 사라진 저희 큰아들이 100m 밖에서부터 엄마 하면서 폴짝폴짝 뛰어왔습니다. 넘어질라 천천히 와. 라는 제 말에 큰아들은 본인을 진정시키는 듯 하더니 차분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툴싹거리는 발걸음에 큰아들의 신남을 다 감출 순 없었죠. 나이 들면서 점점 무뚝뚝해지고 무심해진 큰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애아했습니다. 큰아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신이 났어? 제 말에 큰아들이 제게 손바닥만한 종이를 반으로 접은 걸 하나 내밀더군요. 엄마, 이거 뭐게? 라고 즐겁게 웃으며 묻는 큰아들의 말에 뭐길래 이래? 라며 아들이 준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로또 용지였어요. 요즘 로또도 사는 거야, 우리 아들 다 컸네. 라고 대답했더니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2등 당첨됐어요.
로또 2등이요. 그런데 5줄이나 당첨돼서 나 3억 놓기 수령해요. 내가 아빠 병원비 벌었다고요. 저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때도 참 많이 당황했죠. 큰 아들의 말이 다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직접 인터넷에 로또 번호를 검색했어요. 제가 직접 종이와 맞춰보고도 믿겨지지 않아서 참 얼떨떨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며칠 전 밤에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할머니가 나온 거 있죠.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랑 두 손 꼭 잡고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저보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런 거랑 저런 거랑 엄청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랬더니 할머니랑 손잡고 서 있던 아줌마가 저더러 엄마는 행복하게 지내냐면서 막 두 눈에 눈물을 방울방울 매달고 나타나서 물어보는 것 있죠. 그런데 하나도 무섭거나 그러지 않고 엄청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절 붙잡고 꼭 외워야 한다면서 할머니랑 아줌마가 숫자를 잘잘잘 불러주시더라고요. 외우래서 외우긴 했는데 그러다 잠에서 땄겠죠? 그런데 좀 꿈자리가 뒤숭숭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집에 오는 길에 문득 편의점에 갔더니 로또를 팔고 있더라고요. 나도 근데 진짜 홀린 듯이 샀어요. 아 근데 진짜 번호 하나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고 고민을 해도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거나 찍어서 그렇게 5줄 샀죠. 그런데 대박 로또 번호에서 그거 하나만 안 맞는 거 있죠? 아 진짜 내가 제대로 외웠으면 이거 1등짜린데 라고 조잘조잘거리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리도 많이 아껴주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다가 아들놈에게 시집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고생만 시키게 해서 미안하다며 매번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딸처럼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디 먼 나라에서는 친정에다 지창금까지 쥐어주면서 신부를 귀하게 모셔온다고 하는데 우리 형편에 그러진 못하니 맛있는 거라도 내가 많이 해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시댁에 가면 부러질 것 같은 상다리 위에는 온통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가득하게 차려놓으셨어요. 사실 저는 천의 고아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사고로 한 날 1시에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눈치밥을 먹으며 살았어요. 부모 없이 자라서 못 배웠다는 말도 우스울 정도로 많이 들어봤고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랬던 제게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딸이 없으셔서 그동안 얼마나 적적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게 큰 사랑만 베풀다 돌아가셨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절 붙잡고 그러셨죠. 처음에 며느리 될 나이가 부모 없이 자랐단 말을 듣고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일찍 잃으셔서 시어머니 홀로 남편을 키워내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할 것이 얼마나 태산 같을까 싶기도 했고 아집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 어머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자기 구두는 꼬질꼬질해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사는 제일 좋은 한우 고기를 사오는 마음이 무척 예뻐 보였고 눈치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눈알을 도록도록 굴리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셨다 하더군요. 아 내가 선입견을 가졌구나.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 아들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데 그 사람들을 얼마나 욕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며느리보다는 딸처럼 여기겠다고 첫 만남에 결정을 하셨다 하시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에게는 기워 신었던 제 운동화 가죽이 벗겨져서 매직으로 칠하며 신었던 제 구두가 그렇게 가슴을 저미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어쩐지 어머니는 제게 신발만큼은 좋은 것을 사다 주셨어요. 백화점에서 말이에요. 이러지 마셔라 하셔도 그럴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셨던 유일한 부분이었죠. 부모의 정이 없이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제게 시어머니는 무녀지간의 정을 알려주었고 가족 간의 가슴 절절한 사랑을 알려주신 그런 고마운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잃은 남편보다 제가 더 울다 지쳐 졸도를 3번이나 했으니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시겠죠. 시어머니께 항상 말을 했었어요.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저는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러지 마셔라 하셔도 어머니는 항상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아가 내가 죽으면 너를 낳아주신 엄마를 뵈러 가야지 않겠니? 일찍 하늘로 가셔서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에서 숨죽이면 내가 커가는 모습만 잠자코 보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야. 내가 죽어서 하늘로 가서 널 낳아주신 어머니며 아버지며 만나면 내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겠니? 난 이만큼 오래 살았는데 다 늙어서 구박받고 싶지 않다. 나중에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며느리 잘 낳아주셨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싶어서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생색내는 건 맞으니까 너도 나중에 말을 좀 잘해줘야 한다. 라고 개구지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었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니 꼭 오래오래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러시며 죽어서도 꼭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아들놈이 제 속을 썩이거나 그러진 않는지 다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조차 잊지 않으시고 꼼꼼하게 다 하고 가시더니 정말 하늘에서 지켜보셨던 것인지 아들의 꿈 얘기를 듣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손을 꼭 잡고 함께 나타났다고 하던 아줌마는 제가 어렸을 적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니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비웃게 되면서도 정말 저희 어머니라면 그게 불가능했겠나 싶었어요. 돌아가시고 그렇게 꿈에 나타나라고 조를 땐 무시하더니 또 저희가 어려울 때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 도움만 주고 떠나시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신비롭고 신기하게 느껴지던지 아들은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했고 그걸로 당장 남편은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도 그 돈 전액을 제게 맡기며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으니 보너스라고 엄마가 오죽 많이 힘들어했으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돈을 주겠냐고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는데 저희 형편이 정말 너무도 어려웠기에 차마 이제가 성인이 된 아들이 내미는 통장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고야 말았네요. 그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와 대출 빚을 해결했고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좋은 소고기랑 판 구워서 먹였습니다. 집안의 보배라고 한껏 띄워주면서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많던 돈이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더군요. 그 돈은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손살을 치면서 거절하더니 그 돈으로 저희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저는 항상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성품이 어쩜 그렇게 곱고 반짝일 수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단번에 이해했죠. 이런 사람이 길러낸 자식이 어찌고치 않을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편도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냈나 봅니다. 이렇게 착하고 잘 자란 효자로 키워냈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현재 몸을 회복하고 있어요. 비록 간을 이식받아 수술하였지만 수술 예후가 무척이나 좋고 건강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무척이나 잘해야겠지만 저와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날까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저 버텨주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제 남편이 대견하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점점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난 뒤 저희 가정을 찾아온 찬란한 기적에 가까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와 나 진짜 이제 앞으로 사후세계 무조건 믿어야겠어 소름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농담도 하고 입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보니 남편의 건강 회복도 머지않은 이야기가 된 것만 같아요. 저는 며칠 전 혼자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성묘를 갔다 왔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혼자 남은 딸이 이제 외롭지 않게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았고 좋은 집안에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서 남부러운 형편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엄청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편안해지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 갔고 시부모님께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시부모님 닮아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배아파 낳은 아들들도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부모님과 절달로 받아들여준 시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그날 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참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꿈을 꾼 것 같아요. 남편이 간암에 걸리면서 저희 집의 웃음은 끊겼고 우울하고 힘들기만 했었거든요. 잠을 잘 때만이라도 편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만큼 매일 불안했고 불편한 나날들만 지속되었었는데 그날 남편이 아프고 난 이후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 든 것 같아요. 아마 조금이라도 편하길 바랐던 저희 부모님들의 배려였지 않을까 하는 얄궂은 생각을 해보네요.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면서 남편이 퇴원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또 오겠다고 약속도 하고 왔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믿으시나요? 제가 글을 써놓고도 다시 읽어보니 참 구름에 붕 뜬 것만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믿겨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적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저와 남편의 부모님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이제껏 해왔듯이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기적을 바랄 정도로 힘드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저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버티더니 기적을 맛보게 되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눈치도 빠른 줄 알았고 어디서든 싹싹하단 소리도 듣고 살아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의 저는 참 한심했던 것 같네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몇 년 전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천천히 올리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한 집에서 살고 있었죠. 저와 연애도 오래 했기에 같이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미 혼인신고도 다 한 상태였고 주위 사람들도 저희가 다 부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만 없었지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었죠. 같이 사는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같이 출근 준비를 하는 것으로 모자라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정말 뜨거운 신혼생활을 즐겼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신혼생활을 얼마 즐기지도 않았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전부 다 신혼을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산지 몇 달 만에 아이가 생겼고 저는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 좋아해줬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냐며 주위에 자랑을 하고 다녔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며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말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사왔어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점점 배가 나오고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예요. 그날은 출산 예정일이었고 저희는 긴장한 상태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남편의 보살핌으로 산후조리까지 잘 마쳤죠. 양가 부모님들도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왕자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아주 복덩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육아 전쟁이었어요. 인생하다 보니까 새벽 내내 울고 눈을 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해서도 육아를 도와주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지 시간이 지나고 결국 육아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피곤하다며 바로 잠에 들고 아이가 울면 저보고 재우라고 성질을 내면서 말이죠.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원래라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고 잠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와 웃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왠지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당당하게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한테 사촌 여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가족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믿지 않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사촌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더군요. 들어보니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고 해외까지 뻗어나간 사람은 처음이라 집안의 자랑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사촌 여동생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막 칭찬을 늘어놓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대꾸도 안 했죠. 솔직히 집안의 자랑이면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육아는 내팽겨치고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람과 매일같이 통화하고 문자했어요. 사촌 여동생이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밥은 먹었냐, 오늘 뭐 했냐 등등 물어보고 남편도 기분 좋게 답했죠. 그리고 한 번 통화하면 기본 30분은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꺼름칙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촌 여동생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람은 저희 집에 아들의 육아용품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주소를 알려준 건지 어느 날 3만원 택배가 저희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그 박스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아이용품이 가득했죠. 남편 말로는 사촌 여동생이 조카 생각나서 선물을 잔뜩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이리저리 신이 난 채로 선물을 뜯는데 왠지 모르게 외국에서 파는 물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 영어로 설명서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을 배려해서 일부러 한국 물건을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지를 열어보니 여자 글씨체로 장문의 편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 조금 놀라웠습니다. 오빠 어렸을 때는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다른 여자랑 결혼했네? 꼭 좋은 사람 만난 거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오빠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 알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오글거린다. 그리고 나 곧 한국 가니까 저번에 했던 약속 있지 않았지? 며칠 뒤면 만나겠다. 곧 만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 있죠? 뭔가 편지를 읽으니까 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촌 여동생 같은 아내를 만난다느니 진심으로 제 남편을 좋아했다느니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으로 온다고 하는데 남편에게서 둘이 했던 약속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로는 우리 집에서 며칠 묵으라고 했어. 라고 하더군요.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저희 집의 빈 방을 사촌 여동생에게 잠시 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걸 맘대로 정하냐고 했고 남편은 어차피 가족이니까 당연히 된다고 할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고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람의 얼굴이라도 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뒤에 정말 사촌 여동생은 외국에서 저희 집으로 왔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사촌 여동생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저한테 무리하게 구는 게 아니니까 싫은 티도 잘 못 내겠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저도 웃으면서 대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오랜만에 봐서 정말 좋은 건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안으면서 인사하고 난리더라고요. 그게 외국식 인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뻔히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여자를 껴안으니까 조금 화가 나긴 했죠. 그래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사촌 여동생이 한국에 놀러 왔으니 한국에 대해 다 알고 가야 한다면서 아주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셋이서 어디 나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아무데도 안 가던 사람이 사촌 여동생이 오니까 두 발 벗고 나서는 겁니다. 밥도 사 먹이고 쇼핑도 시켜주고 관광지도 다니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저도 같이 따라 나가곤 했는데 아기 시트가 뒷좌석에 있으니 저는 아이를 봐야 해서 뒷좌석에 앉았어요. 조수석에는 사촌 여동생이 앉고 운전은 남편이 했죠. 그런데 둘이서만 하어하며 떠드는 소리에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편과 사촌 여동생은 둘이서만 아는 이야기를 막 해대는데 제가 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뭘 살 때마다 계산은 저한테 시키는데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드가 내밀 상황이 되면 사촌 여동생과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봤죠. 그런데 짜증나는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퇴근하고 나서도 사촌 여동생과 같이 놀았어요. 한창 아이와 놀아줘도 모자랄 판에 사촌 여동생과 술 한잔하고 오겠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죠. 집에는 저와 아들만 버려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제가 싫어하는 티를 내니까 한두 시간만 있다가 사촌 여동생과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군요. 어느 날은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 사촌 여동생이 집 가기 싫다며 조금만 더 먹고 가자고 했대요. 솔직히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사촌 여동생분과 친하지도 않아서 대화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남편을 붙잡아 들 수 있나요? 엄연히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저를 생각해서라도 육아를 하기 위해 집에 빨리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고 해도 이렇게 새벽까지 붙잡고 있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 붙잡는다고 또 새벽까지 같이 술을 먹어주는 제 남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옆에서 아이는 울고 있고 남편과 사촌 여동생은 새벽까지 술 먹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가 다 뜰 때쯤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친정집에 맡겨두고 잠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오랜 절친이고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죠. 친구에게 남편과 사촌 여동생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이죠.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말로 하면 원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더니 야 설마 내 남편 사촌 여동생 이성으로 보는 거 아니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혼자 생각도 해봤지만 저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에이 설마라고 하며 말을 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은 찝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그런 거라면 아들은 어떡하고 아직 하지도 않은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떠보기로 했어요. 그날 오랜만에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만 집에 있어서 막 물어보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당신이랑 사촌 여동생분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갑자기 당신이 사촌 여동생분을 여자로 보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농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화냈다. 완전 싸울 뻔했다니까. 그 친구 진짜 어이없지 않아? 우리 남편을 뭘로 보고. 그치? 이 말을 하고 바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이라면 화를 불같이 내고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는 겁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눈빛이 흔들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여보라고 하며 어깨를 흔들었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정적이 조금 미심쩍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원래 조금 무섭잖아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사촌 여동생이 외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출국을 하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남편은 초반보다 더 열심히 사촌 여동생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몇 번 따라 나갔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고 조금 지쳐서 둘만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나가면 그렇게 남편한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사촌 여동생과는 전화번호도 주고받지 않은 사이였기에 연락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둘이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고역도 며칠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꼭 참으려고 했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니까 사촌 여동생이 먹고 싶은 걸로 주문하자고 말이 나왔죠. 사촌 여동생은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외국에서는 한국식 짜장면을 못 먹어서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 아는 짜장면 맛집이 있다고 해서 짜장면을 시켜줬고 몇십 분 뒤에 배달이 왔죠. 원래는 제가 나가서 음식을 받아오는데 그날은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갑자기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배달원분이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요 400유 사장님이 왜 500유에 계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현관문으로 나갔고 저를 본 짜장면 배달원분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표정을 하셨어요. 순간 직감했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배달원분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급히 현관문을 닫고 저희 집에서 나갔죠. 저는 남편을 보고 설명을 하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바로 남편의 불륜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남편과 둘은 만난 지 오래되었고 남편이 아예 저희 집 아랫집에 그 여자의 집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자주 그곳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편을 보고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일부러 제가 의심을 하지 않게끔 택배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다 한국산이었던 겁니다. 편지를 보낸 것도 다 남편과 그 여자의 자작극이었던 거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며칠간 살았던 것도 저희 아랫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사 준비를 한다고 그랬던 거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를 받아줬던 겁니다. 솔직히 한순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러 다녔던 게 아주 대놓고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그냥 멈췄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한테 사촌이 어딨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괴담을 본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저는 그들이 무섭고 역겹고 화나는 것보다 같이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정말 인간말 중에 쓰레기로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믿기 싫었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도장을 찍고 집도 나왔습니다.